우즈베키스탄은 한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금속 산업 기반을 자랑했던 나라였다. 구소련 시절 이 나라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철강, 구리, 주석, 알루미늄 등 각종 광물과 금속 가공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맡았으며 특히 페르가나와 나보이 일대에는 1970년대 후반 기준으로 소련 최대 규모의 용광로와 냉간하변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기술 유지라는 명목으로 각종 설비와 설계도를 회수해갔고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에 남겨진 것은 노후화된 설비, 기술 전수 없는 인프라, 그리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산업의 유령이었다. 그 공백을 파고든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1대1로라는 구호 아래 자국 기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희귀 금속 및 철광석 자원 확보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단기 계약과 불균형적인 투자 협정이 체결됐다. 문제는 중국이 가져간 것은 원광석 원재료뿐이고 남겨놓은 것은 기술 이전 없는 단순 채굴과 토양 오염, 물 부족 사태뿐이었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중국 국영기업이 채굴한 우즈베키스탄 철광석의 83%가 중국 내 저급 제철소로 직수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가공 부가가치를 한 푼도 남기지 못한 채 자원 수탈형 계약 구조에 묶여버렸다. 이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산업은 마치 혼수 상태였다. 1990년대까지 정상 가동되던 24개의 금속 가공소 중 절반 이상이 전력 부족, 설비 결함, 기술 이탈로 인해 폐쇄되었고 나머지 절반도 연간 생산량이 계획 대비 30%를 밑돌았다. 특히 페르가나 제철소는 1975년에 설치된 고로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이 기준 대비 40% 이상 낮은 사실상 산업 고철 덩어리에 가까운 구조물이었다. 나보이 광산에서는 미국의 기술도 일본의 장비도 들어오지 않았고 러시아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조건으로 기술 제공을 거부했으며 중국은 전략적 안정성을 이유로 고급 제련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다. 요컨대 우즈베키스탄은 누구와도 진정한 의미의 기술 동맹을 맺지 못한 채 30년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국가적 산업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이 도착하기 전까지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여졌고 중앙아시아 전체가 자원을 가지고도 가공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른바 기술 없는 자원국가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신의 뒷마당이라 여겼지만 정작 기술 개발은 제공하지 않았고 중국은 이 지역을 자원 창고라 부르며 광석만 가져갔다. 서방 국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유로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고 일본은 자금 지원은 했지만 기술 이전에는 인색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적인 상태를 깨뜨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군사기지도 없고 정치적 영향력도 강하지 않았으며 역사적 식민 경험도 없는 국가였지만 오직 기술, 현장, 실행, 신뢰라는 네 가지 요소만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실질적 협력을 성사시켰다. 기술은 POSCO가, 현장은 한국재료연구원 KIMS과 중소기업이, 실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신뢰는 한국의 기술 자립형 성장 스토리 자체가 담당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처음으로 외세의 압력이 아닌 함께 성장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한국가의 산업 정체성을 되살리는 불씨로 작용하게 된다. 이후 한국은 노후화된 설비의 전면 개보수, 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립까지 일괄 패키지 형태로 지원했으며 특히 단가보다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략은 기존 중국식 접근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우즈베키스탄 내부에서도 이제는 고철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재련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닌 산업 부흥이라는 역사적 반전의 서막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무너진 산업 현장 속에서 기술로 승부를 걸었고 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러시아 중국 구조를 무력화시키며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바꾸기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이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닌 기술로 역사를 다시 쓰는 국가의 서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철강 산업은 오랜 시간 동안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포위 속에서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절망적인 현장을 단지 시장이나 수출 기회로 바라보지 않고 재건의 플랫폼, 기술 주권의 도약된 산업 파트너십의 신모델로 해석했다.
2020년 POSCO 기술진과 한국재료연구원 KIMS의 합동 사전조사팀이 페르가나와 나보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노후화된 장비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지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단절과 산업에 대한 자존감 붕괴라는 점을 간파했고, 단순한 설비 수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례 없는 기술 주권형 산업 이전 패키지를 설계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차원에서 기존 강대국들의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첫째, 한국은 어떠한 지분도 요구하지 않았고, 둘째, 공장 운영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귀속되었으며, 셋째, 운영 인력과 관리자층을 전면적으로 현지에서 양성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 방식은 중국처럼 생산량 일부를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와도, 러시아처럼 기술은 넘기지 않은 채 장비만 납품하는 구조와도 다르며, 일본처럼 외국인 컨설턴트를 파견해 보고서만 남기고 돌아가는 방식과도 정반대였다. 다시 말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통한 자립 능력 강화에 집중한 유일한 국가였다. POSCO가 선도한 기술 협력의 핵심은 고효율 전기로 EAF 기반의 스마트 제강 시스템 구축이었다. 기존의 고로는 석탄을 기반으로 한 열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크고 탄소 배출이 많지만, 한국이 제공한 전기로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38%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첨단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 시스템은 AI 기반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온도, 압력, 합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철을 녹이는 작업을 넘어 고급 합금강, 자동차용 강판, 방탄재질 강제 등 다양한 산업군의 맞춤형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요컨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철을 녹이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산업구조를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이 기술의 파급력은 숫자로도 분명히 입증된다. 2021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철강 산업 내 국내 가공률은 14%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48%를 돌파했고, 이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 피라미드 구조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원광석을 수출하고 다시 비싼 가격으로 가공 철강을 수입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제조 사슬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국가의 자원 주권과 산업 독립을 실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독특한 이유는 기술 이전과 동시에 교육 인프라를 병행 구축했다는 점이다. POSCO는 설비 이전만 하지 않았고, 동시에 페르가나 기술대학교 내에 스마트 제강기술센터를 설립하여 현장 엔지니어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6개월 단위의 실무 중심 교육을 시작했다. KAIST와 KIMS는 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제공했고, KOTRA는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초빙해 현지 교육을 직접 진행하도록 중개했다. 이 같은 기술 교육 현장 일체형 전략은 기존의 외국 기업들이 단기 수익에만 집중한 방식과 달리 현지의 산업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재건하는 전략적 시도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를 전례 없는 국가 공동기술 프로젝트로 공식 명명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한국식 접근은 그 자체로 다른 강대국들에게는 위협적인 메시지로 작용했다. 중국은 기술을 주지 않고 장비만 팔았고, 러시아는 영향력을 행사하되 효율성을 무시했으며, 미국과 유럽은 리스크 분석만 하다가 기회를 놓쳤지만, 한국은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 뛰어들었으며 그 대가로 기술 영향력을 얻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경제안보 전략의 새로운 정석이며, 단순히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통해 다른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구조 설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셈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된 협력이 어떻게 실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장으로 꼽히는 페르가나 제철소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며, 그 변화가 단지 경제적 부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헤치게 될 것이다. 페르가나 제철소는 구소련 시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전략적인 금속 가공 단지로 손꼽히던 거점이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기술진의 철수와 함께 운영 인력의 65%가 다른 산업군으로 이탈하면서 제철소는 사실상 중단된 유물처럼 방치되었고, 남은 설비들은 오랜 세월 녹이 슬어 있었으며, 기술 매뉴얼은 러시아어로만 존재했고,
그나마도 절반 이상은 분실되었으며 운영 체계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멈춰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개입한 이후 이 공장은 단순한 공장 재가동 수준을 넘어 21세기형 스마트 제철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 경제 권력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한국은 페르가나 프로젝트를 단순히 산업복구로 보지 않았다. POSCO와 현대제철, 한국재료연구원은 이 공장을 파일럿 산업혁신 거점으로 규정하고 전력구조, 수자원 회수 시스템, 배출가스 모니터링까지 포함된 친환경 통합형 제철 플랫폼으로 재설계했다. 기존 고로 방식은 완전히 제거되고 한국형 전기로 기반 소형 제강로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기준 34% 감소시켰고 탄소 배출권 CER 수익까지 창출하게 되어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국제표준형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공장에 적용된 QSPQENCHING 언드 셀프 템퍼링 프로세스 시스템은 롤링 공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는 독일과 일본의 선진 기술보다도 효율성 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페르가나 제철소의 개편은 곧바로 고용 지형을 바꿨으며 과거에는 단순 근로직 위주였던 일자리가 이제는 설계, 공정관리, 빅데이터 분석, 친환경 운영 등 고급 기능직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우즈베키스탄 내 중산층을 확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국가 내부의 사회 구조를 재조정하는 구조개혁형 기술 이전의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기존 러시아식 기술 복제 모델이나 중국식 노동 집약형 착취 방식과는 철저히 대조적인 시스템 전환 방식이었다. 또한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고부가 가치 강판은 단순 건축용이나 산업자재에 머무르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고속철, 방산 등 전략 산업군에도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한국의 방산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연계로 인해 향후 우즈베키스탄 내 군용 차량 및 전자장비용 소재 자립 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산업 안보적 협력 체계로의 진화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미처 구축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3국 안보연계 모델의 사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사실상 기술적 영향력을 상실했고 중국은 장기 계약이 대거 파기되면서 투자 손실을 입었으며 일본은 기술 제공 없이 시장만 노리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한국은 기술 이전과 동시에 공급망 재편, 인력 양성, 에너지 구조 최적화, 지역 경제 부흥까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동시에 달성해내며 중앙아시아 산업지도에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새겨 넣는 데 성공한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24년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제2의 경제 독립 선언이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이는 단순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아닌 국가 정체성 회복의 전환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이 이처럼 전방위적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 우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배려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다른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협력 방식이다. 기술을 통해 수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자율성과 존엄을 인정한 채 산업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본질적 이유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혁명이 어떤 식으로 우즈베키스탄의 GDP 구조를 바꾸었고 기존 농업 중심 국가에서 제조업 중심의 중진국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이 수치적으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으면 그 파급 효과가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국제 정치적 반응들을 함께 분석하게 될 것이다. 페르가나 제철소의 재건이 단지 상징적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국가 통계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0년까지만 해도 우즈베키스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2.8%에 불과했고 이는 전통적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후발 개발 도상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 이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이후 특히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2년 사이에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은 연평균 23%를 기록했으며 2024년 기준 제조업의 GDP 비중은 22.6%로 급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체질 자체가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 증거이며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설계한 제철, 비철금속, 스마트 가공 산업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주목할 부분은 고용구조의 변화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취업자 중 2020년 기준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의 8.2%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4.7%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20-39세 청년층의 제조업 취업 비율은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산업이 청년층에게 꿈과 경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했다는 뜻이며 이는 기존 러시아식 저숙련 노동 중심 산업 구조나 중국식 단기 채굴 일자리와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미래형 산업 사회의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설계한 기술대학 산업체 정부 간 삼각 연계 시스템은 기존 서방 원조 국가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지속가능한 구조적 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 같은 변화는 단지 경제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조업 수출이 급증하면서 외환 보유액도 상승했고 무역 수지 적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24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최초로 철강비철 금속군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과 공동 개발한 고부가 가치 소재 제품이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술로 생산된 합금 철강은 독일,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고급 가공 수요가 있는 국가들로 수출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생산만 하는 국가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부품 제공국으로 도약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국제금융기구에도 인상적인 신호를 보냈다. 2024년 5월 세계은행 WB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내재화 수준을 중위권 개발도상국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으며 IMF는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기반 확대가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과 환율 방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외채 증가율이 낮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기술 중심의 이전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금융 종속을 피하고 장비 판매보다 시스템 정착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채무 함정 외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줄줄이 협정이 무산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성장은 농업과 에너지 부문에도 파급 효과를 유발했다. 철강 가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내 농기계 국산화 비율이 2020년 9.6%에서 2024년 37.4%까지 상승했고 이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직결되었으며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도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에너지 인프라 구조까지 영향을 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는 우즈베키스탄 내부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의 기술로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전략은 일관됐다. 기술을 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다. 산업을 돕되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제공하되 주도권은 상대국에 있다. 이 원칙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강대국도 아니고 제국주의적 과거도 없지만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기존 강대국들이 갖지 못한 유일한 협력 자산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기술과 산업이 바뀐 이후 어떻게 외교 지형까지 변화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의 협력 이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서게 되는 지정학적 균형의 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이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구조를 바꾸고 기술 자립을 이루기 시작하자 그 파장은 단지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외교와 지정학의 중심축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이중 외교축이 약화되고 대신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형 외교 노선이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외교 전략 재편을 촉발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다.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 종속 구조 속에서 균형을 맞춰왔지만 이제는 기술과 산업 역량의 실제축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면서 정치적 독립성과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선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8월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첨단기술 전략 포럼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연설문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산업 파트너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전략국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곧바로 러시아 외무부의 반발과 중국 환구시보의 비판 기사로 이어졌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존과 달리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사실상 동북아 기술블록의 일원으로 재편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외교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곧 외교의 힘이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고철만 남은 제철소를 되살렸고 폐허에 가까운 연구소를 혁신센터로 바꾸었으며 자원만 있었던 땅에 고부가 가치 공급망을 심었다. 이것은 곧 기술로 무장한 평화적 영향력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고, 이는 미국식 군사동맹이나 중국식 인프라 포위 전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변국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변화를 지켜본 후 2025년 초부터 한국 정부와 KOTRA, POSCO, 현대제철 등과 연계한 기술협력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고, 이는 한국 중심의 중앙아시아 기술 외교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영향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데 대한 위기의식을 감추지 않았고, 우즈베키스탄 내 러시아계 언론사들은 연달아 한국의 기술 협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화적 침투라는 프레임을 통해 불신을 조장하려 했지만, 이미 현지 청년층과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러시아는 도와주지 않았고 한국은 실제로 우리를 바꿔줬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이는 민심의 방향이 이미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중국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히토류와 알루미늄 원광 개발권에서 일부 계약이 한국으로 넘어가자 중국은 2024년 말부터 관련 기업에 수출 규제를 가하고 기술 자료 공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체적인 스마트 분석 기술과 정제 시스템을 현지에 구축하여 자원 채굴과 가공의 완전한 자립화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포위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성공은 단지 한국과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이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양대 축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자립형 네트워크로 옮겨가고 있는 전환기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는 곧바로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이었고 주로 안보 동맹국인 터키나 이스라엘을 통해 간접 개입하는 방식이었지만 한국의 성공적인 영향력 구축은 미국으로 하여금 기술 기반 중견국 전략이라는 새로운 외교 축을 다시 설계하게 만들었으며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워싱턴에서는 한미 중앙아 기술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 논의되었고 이는 한국이 이제 미국과 나란히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룬 성과는 단지 산업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교적 영향력, 지역 주도권, 글로벌 지정학의 축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낸 사례였고 기술과 신뢰, 교육과 연대라는 비군사적 수단으로도 충분히 국제 질서의 일부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전례 없는 실험이었으며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작지만 강한 국가에서 작지만 설계하는 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확실한 신호탄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K기술 외교의 핵심인 스마트 정제 기술과 친환경 금속 공정이 어떻게 한국을 전 세계 핵심 전략 광물의 가공 허브로 도약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과학기술적 난제를 돌파해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대전환을 실현시킨 진정한 기술적 근간은 바로 한국이 제공한 스마트 정제 기술이며 이는 단순한 장비 지원이나 공정 설계 수준을 넘어서 금속 추출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든 혁명적 기술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해왔던 중국식 고온 정제 방식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환경오염 유발 요소가 컸으며 정제 효율 또한 낮아 고부가가치 금속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히토류, 알루미늄, 몰리브덴 등 전략 광물은 대부분 원광석 형태로 수출된 뒤 중국 혹은 러시아에서 가공되었기 때문에 원광국의 경제적 수익은 최소한에 그치며 사실상 자원은 있는데 주도권은 없는 구조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이 적용한 스마트 정제 기술은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해체시켰으며 AI 기반의 실시간 온도 제어, 습도 분석, 광석 구성비 자동 보정 알고리즘, 반응로 내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피드백 제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도입하면서 정제 효율을 32%까지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동시에 탄소 배출량은 기존 대비 45% 감축되었으며 에너지 소비는 38% 절감되는 혁신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단순 채굴국에서 첨단 정제 가공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면,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 구조의 개선이 아니라 전략 광물 주도권이라는 국제 정치적 카드 한 장을 새로 얻게 된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이 기술의 핵심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합성 촉매 시스템에 있으며, 기존의 황산 기반 추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촉매 반응의 반복 사용을 통해 비용 구조까지 획기적으로 낮추었으며, 이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고 중국 역시 유사 기술 개발을 시도했지만 촉매의 안정성과 재현성 문제로 상업화에 실패했으며,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의 전 공정 상용화를 실현한 국가가 되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유일한 외부 파트너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은 기술 외교의 승리를 상징하는 결정적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이 스마트 정제 시스템은 단순한 추출과 정제를 넘어서 생산된 금속의 용도에 따라 원소 비율을 조절하는 미세 합금 기술로까지 연결되며, 이를 통해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 방산용 탄소광, 반도체용 고순도 실리콘까지 현지에서 바로 생산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금속 가공국이 아니라 미래형 산업 소재 생산국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기술적 지렛대가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중국식 저가 대량 생산 모델과는 정반대인 고부가 소량 고정밀 전략으로 국제시장 내에서 차별화를 유도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국이 아니라 글로벌 금속 공급망의 설계자로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바로 2024년 12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외곽에 준공된 K금속 스마트 클러스터이며, 이 단지는 POSCO, LS니코, LG화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즈베크 산업기술부가 공동 참여하여 설계된 복합금속 가공 단지로 원료 채굴, 전처리, 정제, 합금 가공, 물류까지 모든 단계가 통합 운영되며, 특히 AI가 실시간으로 각 공정을 조정하고 생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품질 오류를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공정 자동화 기술이 중앙아시아에 직접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반면 이러한 혁신은 경쟁국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독점을 위협받게 되었고,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건설했던 정제 플랜트들이 기술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으며, 일본은 고부가 금속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적색 경고를 받게 되었고, 결국 2025년 초 일본 경제산업성은 희토류 대체 광물 수입처 다변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한 공급망은 배제되었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한국이 개입한 국제 프로젝트에 대해 일본이 노골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반증하는 장면이었다. 이미 한국은 기술 단독 공급을 넘어서 공정특허, 설비 유지 보수, 데이터 분석, 교육 훈련까지 포함한 통합 패키지 수출 모델을 확립하였고,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 자체를 수출하는 방식이 되었으며, 이러한 전략은 구미권에서도 인정받아 유럽연합은 2025년 2월 한국과 친환경 금속 공정 공동기술 인증 체계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결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기술을 통해 국제 공급망의 주도권을 장악한 한국이 어떻게 이를 기반으로 국방우주에너지 전략 산업과 연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공동 이익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스마트 정제 기술을 통해 금속 가공 주도권을 확보하자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한 것은 바로 전략 산업과의 연계이며, 이는 단순한 산업 확장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 역량을 정의하는 핵심 영역들 국방, 우주, 에너지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영역의 교차점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먼저 국방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25년 3월 양국이 체결한 방산소재 공동개발 및 응용기술 협약으로, 이 협약에 따라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고순도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을 활용한 경량 고강도 합금 소재를 공동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드론, 무인기, 고속기동형 장갑차 등에 쓰이는 소재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수출입이 아니라 공동 방산 기술 설계라는 새로운 협력 형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러시아와 진행해온 단순 무기 구매 및 조립 계약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구조로 한국은 기술의 핵심을 제공하되 현지 생산과 응용을 전제로 하였고,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내 군수 공장을 활용해 자체 드론 플랫폼 조립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무인기 독립운영 체계를 갖춘 국가로 도약하게 되었고, 이 모든 배경에 한국의 소재 공정 기술과 국방산업 설계 모델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군사적 자주권과 산업적 독립을 동시에 제공한 대한민국 방산 전략의 실체로 평가된다. 이어 우주 산업으로의 연결은 더욱 극적이다. 2025년 6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초소형 위성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양국은 공동으로 정찰 및 기후 관측용 마이크로 위성을 설계하고 발사체는 한국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루어지되, 지상관제 시스템은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두 곳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형태로 결정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의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켰고, 한국의 우주기술이 글로벌 외교 수단으로 진화했음을 상징하는 사례가 되었다. 특히 이 위성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SAR 전자식 레이더 센서와 초분광 이미지 분석기가 탑재되어 단순 농지 모니터링을 넘어 자원 탐사, 수자원 추적, 재난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각 정부부처와 산업계에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책 결정의 디지털 기반을 한국 기술로 설계하게 만든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협력은 미국 NASA나 유럽 ESA처럼 대형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던 기존 우주 강국들과는 달리 중소국가의 현실에 맞춘 실용적 기술 외교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한국형 우주외교의 진화형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 부문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양축에서의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KHNP는 2025년 7월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기술 이전 및 실증 단지, 조성 MOU를 체결했고,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최초의 SMR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이 어려운 내륙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 한국의 소형화 모듈화 원전 기술이 글로벌 수출형 에너지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협력은 단순히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SMR 단지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전망 디지털화까지 포함되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전력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탄소 중립 국제 규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로 2025년 10월 우즈베키스탄은 파리 기후 협정 이행 계획서를 수정 제출하며 한국형 기술 기반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삼겠다고 명시했고, 이는 한국이 기술을 통해 국제 기후 질서 재편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요약하자면 전략금 속에서 출발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이제 국방, 우주, 에너지라는 국가 존립의 핵심 기반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 모든 협력의 중심에는 단순한 장비 공급이 아닌 기술 설계, 시스템 통합, 정책 연계라는 한국 특유의 전략적 접근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구조를 공동 설계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글로벌 외교사에서도 유례없는 동등한 기술 동맹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기술 동맹의 기반 위에 우즈베키스탄 국민 내부에서 형성된 사회적 인식 변화, 한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문화적 수용까지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기술과 산업, 국방과 에너지라는 국가 차원의 협력이 실현되면서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변화한 것은 단순한 정책 구조가 아니라 국민인식의 지형 자체였고, 특히 한국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협력국의 수준을 넘어서 신뢰, 효율, 미래, 안정, 품질, 정직함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25년 9월 우즈베키스탄 사회과학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실시한 외국 이미지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가장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국가로 응답자 중 63.5%의 선택을 받았고, 이는 중국 17.2%,
러시아 14.8%를 압도하는 수치로 특히 20대 40대 응답자층에서 그 선호도가 극대화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협력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실질적 체감 변화를 국민이 경험했기 때문에 형성된 정서적 신뢰였다. 예를 들어 타슈켄트 외곽 K-테크 주거복합지구는 POSCO 건설과 우즈베키스탄 국영주택공사가 합작으로 설계한 공공주택 프로젝트인데 기존 러시아식 아파트 구조보다 28% 더 높은 단열 성능과 33% 빠른 시공속도, 40% 향상된 유지관리 효율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2025년 상반기 분양 물량 1000세대가 사전 예약 시작 9분 만에 마감되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술로 만든 아파트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며 관리비도 싸다는 입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 한국 건설 방식이 곧 살고 싶은 공간의 기준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서의 신뢰 형성도 뚜렷했는데 2024년부터 시작된 K기술직업학교 프로그램은 현대제철, LG이노텍, SK온, 두산퓨얼셀 등 한국 주요 기업과 연계하여 금속정제, 자동화, 전기차 배터리, 수소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특화된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12개 캠퍼스가 설립되었고 졸업생 취업률은 92.3%에 달했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젊은 세대가 한국은 우리를 위해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줬다고 평가하는 점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세대 간의 인식 지형까지 변화시키는 사회적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용성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KBS와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이 공동 제작한 기술로 만나는 두 나라라는 다큐멘터리는 평균 시청률 12.4%를 기록하며 공영방송 중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이 다큐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양국 간 산업협력의 실상을 국민의 언어와 시선으로 풀어낸 진정성 있는 기획물로 호평받았으며 타슈켄트 대학 사회학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방송 이후 한국은 멀리 있는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있는 현실적 동반자라는 인식이 38%피 상승했고 이는 문화 콘텐츠와 기술 신뢰가 교차하며 형성된 복합적 사회 이미지의 결정체였다. 더 나아가 의료와 보건 영역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뢰는 직접적인 생명과 연결되며 강화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연세의료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타슈켄트 디지털 진단센터는 원격 진단, AI 진료 예측, 고위험 질환 조기 발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로 2025년 1월 9월 사이 조기 위암 발견 사례가 340% 증가하고 중증질환 오진율은 22% 감소하였으며 이는 한국 기술과 한국 의학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며 이 같은 변화가 신뢰는 기술의 성능보다 삶을 바꾸는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한 대체 모델들은 왜 이런 신뢰를 얻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기술이 경제성과 통제력, 정치적 이득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한국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기에 기술이 곧 정서로 시스템이 곧 문화로 작동하게 되었고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21세기형 국제협력 모델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선례가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된 신뢰가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의 어떤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지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부터 쌓아 올린 기술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호감도를 넘어선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외교, 안보, 경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2025년 11월 발표한 공식 문건에서 21세기 국제협력의 본보기는 대한민국의 기술동맹 방식에 있다고 명시하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우선순위 외교 정책 중 하나로 격상시켰고 이는 단순한 MOU 체결이 아닌 외교 문서 내의 국가협력 모델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실로 이례적이며 주권 국가가 자발적으로 특정 국가를 외교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신뢰가 구조로 전환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신뢰 구조는 다자 외교의 무대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6년 3월 유엔 경제사회의 사회의 COSOC 산하 희귀광물 공급망 국제협력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공식 기술협력 파트너로 지정해 공동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는 단순한 공동 참가가 아닌 한 우주 공동 발언권을 부여한 형태로 이 회의에서 채택된 국가 간 희귀광물 정제, 기술 공유 및 상호 인증하는, 사실상 한국의 스마트 정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으로 수렴시키는 정치적 승리로 이어졌으며, 이처럼 소프트 파워가 국제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룰메이킹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미국, EU와 같은 전통적 패권 국가들 외에는 매우 드문 성취다. 이 신뢰는 또한 안보 분야에서 결정적인 협력 기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2025년 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공동으로 전략안보 및 디지털 방어 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에는 드론 위성 사이버 영역에서의 공동 대응 계획,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스마트 방어 체계 구축,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이는 미국과 NATO가 요구해온 일방적 정보 제공 구조가 아닌 상호 실시간 공유, 기술 상호 운용성 확보, 현지 방어 주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술 기반 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기존의 동맹 기지 파병 중심의 경직된 안보 외교에서 벗어나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전략 연대 모델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구축하고자 했던 영향권 모델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국제 지역 질서의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추진한 디지털 실크로드가 사이버 감시 논란과 기술 종속 우려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기술협력 모델은 투명성, 성과, 실용성, 상호성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수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탁월함이 드러난다. 경제 외교에서도 이 신뢰 자산은 고도화되고 있다. 2026년 초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내 전략 광물 유통 및 수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일부 국가에 부여하는 전략금속 우선권 제도를 도입했고, 이 제도에 따라 한국은 몰리브덴, 리튬, 히토류 등 8개 광종에 대해 타국보다 3개월 빠른 입찰권 및 10% 할인율 보장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미국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특혜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는 외교의 본질이 결국 누가 더 신뢰를 축적했는가에 귀결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모든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은 한국이 기술을 단순 수단이 아닌 공정 설계, 사회 투명성, 생태계 구축이라는 총체적 가치로 다뤘기 때문이면, 기술이 신뢰를 낳고 신뢰가 구조를 낳으며 구조가 곧 외교 자산으로 기능하는 한국식 소프트 파워의 3단계 전환 모델이 작동했다는 사실은 향후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 새로운 교과서가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신뢰 구조가 한국의 대외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되먹임되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주권국으로 어떻게 도약하고 있는지를 최종 분석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보여준 기술 협력 모델은 단순한 산업 진출이나 원조의 개념을 넘어서 세계 질서 재편의 실질적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기술 주권국이라는 새로운 위상을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확보했음을 뜻하며, 과거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양분하고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확장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던 시대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정밀도 높은 기술력과 신뢰 기반의 구조 설계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경학적 위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독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기술 외교 프로젝트는 단순한 양국 협력을 넘어 기술로 설계된 국제적 신뢰 시스템, 그리고 그 신뢰를 자산화한 전략적 외교 플랫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서 기준을 만드는 국가, 표준을 세우는 설계자, 지역 전체의 산업 질서를 지휘하는 지식국가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독일이 산업 규격으로 유럽을 리드했듯 이제 한국은 기술 프레임워크와 공급망의 규범으로 신흥국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한민국은 기술이 단지 수출품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전략의 결정체임을 이번 사례를 통해 증명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강대국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위치다. 중국은 기술을 통해 종속을 강요했고, 러시아는 기술을 방산에만 국한시켰으며, 미국은 기술을 무기화하여 선택적 접근만을 허용해왔지만, 대한민국은 기술을 통해 상호 존중, 공동 설계, 그리고 상생의 틀을 제공했기에 그것이 곧 구조가 되었고, 구조가 외교가 되었으며,
결국 기술 자체가 외교 수단이 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진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전략에 완벽히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기술 외교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 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부 확장 정책이 아니라 내재화된 전략 체계가 외부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결과였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교육 수준, R&D 생태계, 공공정책 투명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가 모두 융합되어 만들어낸 고밀도의 구조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재현 가능한 전략 시스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외교 모델을 요청받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글로벌 수요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국으로서 갖는 규범적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이는 산업, 자원, 외교, 안보, 교육,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가 역량의 총합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하나의 외교 사건이나 기술 수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었고 그것이 세계의 신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자 답안이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중견국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자, 기술 규범의 창출자, 신뢰 구조의 창조자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복합형 국가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과는 단지 외교관이나 기업의 전략만으로는 불가능했다는 점이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국민적 노력, 과학기술계의 헌신, 공공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라준 사회 전체의 공감대가 함께 만든 결실이며, 이러한 공동 성과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기술과 신뢰의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다음 단계의 길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인 미국 국제 방산무기 동향 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최첨단 무기 기술력 발전 단계를 기록 중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 관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 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 비행동합 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에 더해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은 곧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항공 기술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발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미래 방위 계획 동향을 언급할 때 현무 5 미사일의 개발 사안을 포함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었던 발언이죠. 그런데 이외에도 미국 CSIS에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기대 중인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을 동과시키거나 한국 공군이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외국산 부품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부품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에 비해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에어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업하여 항공 엔진 독림에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150조 시장을 뚫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이후 실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제품인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K9 자주포에 장착된 MTU 엔진이 독일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된 이유였습니다. 2020년 유해이와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던 수출. 계약이 무산된 것도 독일이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화는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K9 자주포에 장착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K9 자주포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에 이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설계도를 토대로 항공기 엔진 핵심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개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 방식과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두 회사의 합작에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한화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압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탐지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제트 엔진 실증 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 국산 엔진 시험을 시작하여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동안 국산 엔진 시험을 완전하게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만이 독자적인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전투기인 FC-31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고 있지만 그보다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외관이 한국산 제트 엔진까지 갖추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재 한국산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 개발 과정이 공개될 때마다 중국 언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한국산 엔진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중 분명 결함이 생길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아직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늘상 있는 중국의 조롱을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엔진의 시험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의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로기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접히 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제트 엔진 지상 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제트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순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이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로기와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 초반까지 제트 엔진을 모두 국산화시켜 우리의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할 셈입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 개발, 착수 후 전력화까지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대한민국의 개발 계획은 10년 안팎으로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발 상황이 일정에 맞춰 완벽히 성공할 경우 선진국들보다 짧은 기간의 개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피 말리며 일정을 맞춰온 기술자는 향후 개발될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스텔스부터 국산 엔진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엔진 역량뿐만 아니라 스텔스 역량 향상에도 엄청난 노력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 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정말 힘든데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 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 미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시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람에 탐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 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제20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과정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성과의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인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웃음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개발하려는 6세대 전투기는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왔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 발을 들였지만 세 나라가 모인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에게 기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던 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고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않았는데요. 냉정한 현실을 보았을 때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도 개발 못해 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인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실제로 결성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GCAP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그다지 중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남은 국가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프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해당 예산을 줄이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에서는 F-3 전투기에 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F-3 전투기 1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F-3 한 대당 개발 비용이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의 가격도 가장 고점을 찍을 때가 3,700억 원이었는데 일본의 전투기가 그 성능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수출은 고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의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 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추문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줍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점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출혈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이까지 바라기는 힘듭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 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부정적입니다.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 일본의 F-2 전투기도 한국의 KF-21처럼 독자 개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이 40% 이상 분담하여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에 맞게 개량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이죠.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비행 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인본 내에서도 비난받았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 겸공격기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자체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체 설계부터 성능 개량까지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게 기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 개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세대 급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인 무인기 개발인데요.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 항공기에 대한 개념 확보를 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은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기술적 답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임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의 무인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을 해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이고 설계된 항공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시기 질투는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었으며 항공엔진 기술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순조로운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높아졌음을 전 세계에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진과 스텔스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여